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법한 그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세상의 전부였던 우리 형제 자매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갈까요? 어릴 땐 정말 5분만 못 봐도 서운했던 그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색해지는 경험.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이 보편적인 현상을 아주 특별한 렌즈, 바로 조선의 위대한 학자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삶을 통해 들여다보는 글입니다. 형제관계의 변화를 어떤 실패나 단절이 아니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접근법이 참 흥미로운 게 형제 관계를 같은 뿌리에서 자랐지만 결국 각자의 한 일을 향해 뻗어나가는 나뭇가지로 본다는 점이에요. 아, 나뭇가지요? 네,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는 거죠. 이걸 억지로 붙잡으려는 시도 자체가 어쩌면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가 등장하는군요. 사실 저도 이분들이 훌륭한 형제였다는 건 알았지만 각자의 삶이 그렇게까지 달랐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정말 드라마틱하죠. 어린 시절엔 경기도 마제마을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자랐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시대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둘째 형 정약전은 신유박해에 연루되어서 저 멀리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죠. 거기서 절망하는 대신에 바다생물 연구에 몰두해서 그 불후의 명저, 자산어보를 남깁니다. 아,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 책입니다. 설경구 배우가 연기했었죠.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셋째 형 정약종은 좀 더 비극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천주교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결국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는 길을 택했고요. 마지막으로 막내인 정약용 본인은 전라남도 강진에서 무려 18년이라는 상상하기도 힘든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면서 목민심서를 비롯한 수많은 저작을 완성합니다. 전라남도 흑산도, 서울 서소문, 전라남도 강진,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정말 까마득한 거리네요. 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사실상 각자 다른 나라에서 다른 하늘을 보며 산 거나 다름없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형제가 멀어지는 현상을 두고 왜? 라고 자책하면서 이유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그 변화 자체를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봄에 한 나무에서 화려하게 피었던 꽃들이 가을이 되면 각자 다른 바람을 타고 흩어져서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요. 그걸 슬프다고만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그 성장의 일부라는 관점이 참 흥미롭네요. 어린 시절 단짝 친구랑 멀어지는 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유독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는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자기 일에 치이다 보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거리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한 그루의 나무가 더 풍성하고 건강해지려면 가지들이 서로 햇빛에 가리지 않게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야 하잖아요. 아, 형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별성의 존중이에요. 정약용의 형제들처럼 어떤 이는 종교적 신념을, 어떤 이는 학문적 탐구를, 또 다른 이는 현실 개혁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다른 것일 뿐이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 성숙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 개별성을 존중한다는 게 참 좋은 말인데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서운한 그런 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장벽 4가지를 짚어주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대화의 피로감입니다. 와, 대화의 피로감이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예전엔 밤새도록 떠들던 사이인데 이제는 뭐 한 30분만 얘기해도 기가 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공감하시죠? 네, 정말 현실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땐 공유하는 추억이 대화의 90%였지만 나이가 들면 각자의 현재가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화 주제가 자녀 자랑,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 이야기 혹은 다른 형제에 대한 뒷담화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런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는 즐거운 소통이 아니라 감정노동, 즉 소음과 피로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특히 누군가는 축하해주고 누군가는 위로해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장벽, 더 냉혹한 현실인 경제적 격차와 연결됩니다. 아, 헌도원 형제는 의도치 않게 우엄걸월 태난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쪽은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을 느끼면서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거죠. 이건 뭐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상의 본능에 가까운 감정이에요. 정약용조차도 잘 나가는 관료였을 때와 죄인으로 유배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돈 문제가 직접 끼어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기 쉽죠. 부모님 유산 상속 문제라던가 경조사비 액수를 서로 비교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앙금이 쌓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어릴 땐 과자 한 봉지도 나눠 먹었지만 어른이 되면 각자 책임져야 할 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 가정이 먼저죠. 네. 내 아이 학원비가 당장 급한데 형편이 어려운 형제를 무조건 도와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내 가족의 생계를 우선시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장벽은 뭔가요? 바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어릴 땐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자랐어도 각자 다른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정치 성향이 보수와 진보로 극명하게 갈리기도 하고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히기도 합니다. 정약용 형제들이야말로 이 가치관 차이의 극적인 예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셋째 형 정약정은 내세의 구원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신앙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정약용은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구제하는 현세의 개혁에 집중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했던 거죠. 이처럼 서로 다른 길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성숙함의 증거라고 이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생각도 드네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명절이나 생신이라는 확실한 구심점이 있어서 어떻게든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구심점이 사라지고 나면 형제들을 묶어주던 끈이 갑자기 확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부모님은 형제 관계의 사회적 접착제이자 감정적 완충제 역할을 하시거든요. 아, 완충제요? 네, 갈등이 생겨도 부모님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모여야 할 명분도 갈등을 중재해 줄 사람도 사라지는 겁니다. 결혼도 아주 큰 변수가 되고요. 결정적인 변수죠.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양육, 즉 내가 직접 만든 새로운 가족의 평화와 안정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건 어쩌면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명절에 시댁을 먼저 가느냐, 친정을 먼저 가느냐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인간은 자신이 직접 구축한 새로운 울타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요. 물리적인 거리나 성격 차이처럼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도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서울과 부산에 떨어져 산다면 한 번 만나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죠. 젊을 땐 그게 즐거운 여행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또 어릴 땐 그냥 웃어넘겼던 형제의 얄미운 버릇이나 성격 차이도 갱년기를 지나고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더는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과 시끄럽게 어울리길 좋아하는 사람의 만남은 더 이상 즐거운 소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자연스럽고도 현실적인 변화를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정약용의 가르침이 큰 울림을 줍니다. 그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타인의 은혜를 바라는 기대를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질 것이다. 이걸 형제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형이니까 동생을 챙겨야지, 동생이니까 형을 따라야지 하는 무의식적인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기대를 버린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게 건강한 거리두기인지 아니면 그냥 무관심과 방치인지 그 선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화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분화요. 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가족관계의 해체나 실패가 아니라 각자가 독립한 인격체로 온전히 서기 위한 성숙한 분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세포가 되듯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성숙해지면서 각자의 우주를 만들기 위해 흩어지는 거죠. 아, 씨앗이 멀리 날아가야 새로운 숲을 이룰 수 있다는 비유가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만약 모든 씨앗이 어미나무 바로 아래에만 떨어진다면 그들은 서로 양분을 뺏고 햇빛을 가리면서 결국 모두가 부실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흩어져야만 각자의 삶을 온전히 꽃피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정약용의 집안을 생각해보면 만약 그들이 신념의 차이를 억누르고 한 곳에 모여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아마 정약용의 뜨거운 종교적 열정과 정약용의 냉철한 현실 개혁 의지는 매일같이 부딪혔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는 마음에 자신의 신념을 꺾었을 수도 있고 혹은 갈등 끝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결국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그들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서로의 신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위대한 빛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듣고 보니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게 나이 든 형제들이 나눌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형태의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굳이 자주 연락하고 만나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멀리서 안녕을 빌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군요. 네. 때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존중이고 침묵이 가장 깊은 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연락 한 번 안 하니? 라고 서운해하기보다 별일 없으니 연락이 없겠지. 잘 살고 있구나라고 믿어주는 마음. 그게 바로 성숙한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 역시 형제 관계에 대해 막연히 가지고 있던 의무감이나 죄책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기분입니다. 남들처럼 명절마다 북적북적 모여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요.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스스로를 나쁜 형제라고 몰아붙일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각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형제자매라는 위로를 건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얼마나 온전히 살아내고 있느냐일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 형제관계도 예외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한시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멀어져가는 형제의 뒷모습을 슬픔이나 원망이 아닌 축복과 응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같은 강에서 시작했지만 도착하는 바다는 다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남기는 하나의 질문을 당신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정약용은 실없이 칭찬하지 말고 근거 없이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형제관계에서 진실한 마음의 교류는 사라진 채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가식적인 친밀함을 억지로 연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관계에 필요한 것은 어색한 안부 전화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진솔한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